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입니다만 당 중진 험지 출마 요구부터 막히면서 조기 해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충남지사가 논개처럼 하면 된다라고 더 강하게 하라고 힘을 실어주자 인 위원장이 당 중진에 내려놓고 움직이라며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여야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마약 우범국을 다녀온 여행객에 대해 전신 검색을 하고 마약 사범 처벌도 더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회복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며 사실상 9.19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쏜 군사 정찰 위성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가정보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또 성공 배경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가 병원에서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주 당시 경계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 등을 상대로는 징계와 인사조치를 단행키로 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데 이어 오늘 오전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사이트가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은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애초 오늘로 예상됐던 임시 휴전 합의 이행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하마스와 협상을 아직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까지 인질 석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오후 늦게 점차 해소되겠지만 다시 추위가 찾아오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어제 정지했는데요. 북한이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각 회복하겠다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적반하장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정부가 9.19 합의의 비행 금지 구역 효력을 정지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의 반응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 정찰 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자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9.19 합의를 이미 여러 차례 위반해온 사실은 거론하지 않고 한국이 합의를 파기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성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세가 한국의 실책으로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됐다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한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군 당국은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오후 3시 이후로 9.19 군사합의 이전 수준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감시정찰 자산이 포함되고요. 또 다른 헬기 등도 필요하면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북한을 향해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신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1시 5분쯤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지구 곡률로 인해 미상 발사체가 공중으로 수 킬로미터 오기 전까지는 탐지가 어렵다며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이번에 초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거리와 기종, 의도는 현재 분석 중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시간보다 일찍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발사 당시에 중국의 민항기 4대가 인근의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트레이더 224를 분석해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21일 밤 10시 42분, 적어도 중국의 민항기 4대가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이 행정구역, 항행구역, 조정국의 협정 3개시를 기준으로 22일 0시에서 다음 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했지만 예고 시간보다 1시간여 앞서 발사하면서 민항기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한국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안겼다면서 이번 효력 정지를 신중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YTN 질의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9.19 합의가 과거에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 한국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안겼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조항만 효력을 정지한 건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며 군사 분계선 인근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 재개로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군사 협력과 투명성 제고, 위험 제거 조치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9.19 군사 합의를 어떻게 할 건지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위성 발사 당일까지도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던 미국이 서면 답변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I think what you're referring to is the CMA. And again, that's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nations, and I just don't have anything further to share with you this afternoon. 국무부는 북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지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그젯밤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핵미사일 완성도에 퍼즐을 맞추게 됐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말리를 굽어보는 눈과 말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함께 틀어쥐게 됐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우리 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의 위성은 하루 2차례가량 지상과 통신을 하면서 명령을 받고 촬영한 사진 자료를 송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도는 많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지만 우리 군 전력의 이동, 배치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까지는 구분을 못하더라도 전차 중대나 포병, 포대 이런 건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표적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또 주일 미군 기지, 괌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 자산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앤더슨 미 공군기지 등 주요 군사기지가 촬영된 사진을 직접 봤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통해서 유사시 또는 전시에 항공모함 중심의 연합군 증원 세력을 조기에 탐지하고 또 움직임을 예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북한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타격 능력이 더 고도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교신들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함으로써 이것이 결국은 ICBM이나 IRBM이나 이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훨씬 더 정교하게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성능에서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 전략적인 효용성만은 분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추가적인 기술 지원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도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위성 발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 외국인 기술진으로 보이는 인물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른 시일 안에 위성 여러 개를 추가로 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 당국도 오는 30일 첫 정찰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남북 간의 정찰 위성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상임위 곳곳에서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발사 대응책으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오전부터 진행됐던 국방위원회, 여야 간 공방 있었던 부분 먼저 전해주시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즉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 금지를 정지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는 타당한 조치라며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성이 오늘 아침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9.19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방어태세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급기야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방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되려 충돌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합의 자체를 사실상 파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이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근데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 나 효력 정지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합의문은 파기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래요. 국방위 위원들은 또 북한 위성이 궤도에 올린 이 위성 만리경 1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질문도 이어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에서 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이 지상과의 통신과 위성의 모습을 포착해야 정상 가동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오전 중 열려 이 김규현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정원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찰 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성공 배경에 대해선 지난 북러 회담 이후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성능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 사진을 확인을 해야 정찰 위성인지 아니면 정찰 위성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반복되는 행정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여야 모두 행안부를 질타했습니다. 특히 회의 도중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회의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잇따른 먹통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예, 안보 이슈에도 정치권 상황도 짚어보죠. 오늘 여당은 혁신위의 움직임이 있었고 야당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연다고요? 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는 오전 충남도청을 찾아 당 중진 인사인 김태흠 충남지사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당 주류가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같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논개처럼 끌어안고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혁신위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연평도 포격전 영웅들을 참배했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회의를 열고 5번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의에는 민주당 출신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가 초청돼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도 진행됩니다. 그제 대전에서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이 야권 인사를 연달아 접촉하는 건데 이 외연 확장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는 또 오후에 의원총회를 여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다룰 이른바 쌍특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이들 안건의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발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이 쌍특검과 탄핵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의원총회에선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 등 이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부적절한 언행의 심각성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4월 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이 여전히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재작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선 일본의 불법 행위에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중에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영 회담에서도 군사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은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면서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났습니다.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빈 방문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이 다우닝가 10번지 순핵 총리 관저로 찾아갑니다.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은 군사안보와 산업, 과학기술과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 협력을 약속하면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Your state visit underlies the deep partnership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the Downing Street Accords today strengthens that friendship. 이틀 연속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두 정상이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에는 그래서 북한 핵미사일을 규탄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는 양국 입장이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두 나라는 국방안보협력을 위해 외교 국방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고 군대 합동훈련과 해양 공동순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등 8개 과제를 명시했습니다. 파이브아이즈 국가와 채널이 탄탄해진 겁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만 138명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 영국과 인공지능, 양자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군사전략적 함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탄두의 추진과 분리 과정에 오작동을 유발하거나 미사일의 궤적에 영향을 미쳐 계획된 목표 지점의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경제인 200여 명과 만나 한영 FTA 개선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과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회장에 런던 금융특구 시장과 롤스로이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십 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습니다.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의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여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촘촘한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오늘 밤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최종 투표를 앞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 마지막 힘을 보탭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장애가 발생해 입찰이 1시간 정도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달청은 오늘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1분까지 행정전산망 오류로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 접속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조달청은 현재 전산망이 정상화됐다며 오늘 입찰 마감 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해 입찰 참여 기업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사흘 동안 도주국을 벌인 김길수와 관련해 법무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김길수를 맡았던 담당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병실 내 카메라 설치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법무부 조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 4일 김길수가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 도주한 지 19일 만에 법무부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당시 수용자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담당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물을 뜨러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한눈을 파는 바람에 김길수가 병실 밖을 벗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병원 지하 2층까지 쫓아갔지만 끝내 놓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직을 맡고 있었던 다른 직원 2명은 김길수의 도주 사실을 알고도 지침을 어기고 즉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김길수는 병원 직원 옷으로 갈아입고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또 서울구치소장과 부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게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조치도 단행할 예정입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길수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망친 만큼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도 내놨는데요. 외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거나 입원한 수용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해 도망칠 의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병실 안에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상황실 근무자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 근무자와 함께 2중, 3중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정기관이 항상 이용하는 외부 병원 병실에는 출입문에 잠금 장치나 철창 등을 달아 도주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새벽 도망쳤던 김길수는 지인과 가족 도움을 받아 서울과 경기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도주 63시간 만인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우선 도주 혐의로 김길수를 넘겨받은 검찰은 계획된 범행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김길수가 수감된 계기였던 특수강도 혐의 사건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5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김길수를 둘러싼 각종 사법 절차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옷 속에 숨긴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병 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여 우범국발 입국 여행자에 대해 전수 검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동남아 일부 국가, 유럽 일부 국가를 지정해서 국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마약 청정부 복귀를 목표로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각종 마약 범죄들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커지자 정부가 마약 우범국을 다녀온 여행객의 검색을 강화하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오늘 김희준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영상으로 네. 최근 마약 상황 예. 그리고 종합 대책 발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네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뭡니까? 예, 이번에 크게 4가지 정도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치료 재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하고요. 예.
그다음에 의료용 마약류가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용 마약류의 그 문제에 대해서 처방 기준을 강화를 해서 네. 함부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게 가장 눈에 띈다고 그렇군요.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마약류 전수 검사, 마약사범 처벌 기준 강화도 눈에 띄던데요. 이 전수 검사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수 검사는 이제 공항에 입국을 했을 때, 공항이나 항만에 입국을 했을 때 그 수화물이라든가 몸에 혹시 마약을 숨겨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특이한 사항은 그 전에도 뭐 전수 검사를 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뭐 제대로 된 이제 전수 검사가 어려웠던 게 신체를 만져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수화물 함부로 드실 수도 없고 그런 건데 밀리미터파 신병 검색기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스캔을 하면 3초 만에 몸 안에 아니면 옷 안에 있는 마약, 아주 소량의 마약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 내년도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없었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 전에는 보통 이제 이번에 보면 그 시점도 그 전에는 입국한 이후에 입국 검사를 한 이후에 검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전에 제도적으로는 있었지만은 사실상 그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은 없었죠. 예, 입국 심사 이전에 마약 우번국에서 입국을 했다면 전신을 스캔하겠다는 건데 이게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동의를 받지 않고 하겠다는 건데요.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 그 기계를 동원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게 이제 문제가 없으려면은 그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마약이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고 수단도 뭐 신체를 뭐 접촉을 하거나 신체를 뒤져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영장까지 필요 없는 상황이고 기계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디 여행을 다녀오면 저렇게 검사가 가능한 겁니까? 앞서 보니까 일부 동남아 국가, 일부 유럽 국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통칭해 가지고 우범국이라고 하는데 마약 우범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동남아 국가가 상당히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마약에 밀반입되는 마약들도 동남아 국가에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남아를 이시해 가지고 일부 유럽 국가나 뭐 중남미 뭐 이런 나라들을 정부에서 그동안에 마약이 유입된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공항에서 마약류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번에 우리가 뭐 채택안 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뭐 해외에서는 일치감치 밀리미터파 신병 검색기 같은 아주 그 최신 기계를 도입을 해가지고 마약의 밀반입을 철저하게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리미터파 전신 검색기요? 예. 그게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왜 지금 도입하죠? 서둘러 도입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아주 옛날부터 있지는 않았고요. 뭐 몇 년 전부터 외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까지는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마약 우범국이 되는 국가들은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 같긴 한데요. 우리는 마약 우범국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약 문제는 사실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사실 수리남의 그 배경이 됐던 그 조봉행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 그 사건도 보면은 조봉행 씨 같은 경우는 수리남의 국적을 취득을 하고 우리나라 용토가 아닌 해외에서 마약을 거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약류 전수 검사도 이제 시행이 되고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도 더 촘촘하게 만든다고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만든 게 가장 잘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마약류 때문에 갈수록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펜타닐이라든가 각종 의료용 마약류를 쇼핑을 하면서 여러 병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처방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그걸 불법으로 유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뭐 쉽게 처방해주는 병원이나 의사의 리스트가 공유가 되면서 그런 병원이나 의사들만 찾아다녀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대책을 보면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을 할 때는 처방량이라든가 양하고 횟수 같은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그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했으면은 그게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재는 되는데 그 처방을 하는 의사가
그때 그걸 확인해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이 최근에 언제 처방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었군요. 예, 확인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하지 않고 처방을 무분별하게 해줬는데 그랬군요. 예. 이번 제도를 통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처방을 하도록 돼 있고 네. 처방 횟수라든가 처방량이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근에 외신 보도 보니까 미국이 이 펜타닐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네네네. 좀비 마약으로 불리던데요. 맞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 펜타닐 때문에 뭐 국가가 무너질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펜타닐은 사실 이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있네요. 장면인데요. 네, 지금 뭐 미국의 뭐 켄싱턴 거리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저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어떻게 있습니다. 저 미국도 처방을 받아야지 저 약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뭐 처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중국에서 멕시코 마약 범죄 카르텔한테 원료를 공급을 하면은 그 멕시코가 카르텔에서 펜타닐을 불법으로 제조를 해서 미국 내에 유통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고 그런 있어서 구조군요. 예.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인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고 친아편 전쟁으로까지 불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오처방 씨 의사 자격 정지도 추진한다고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 대책을 보니까요.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 역시 강화가 됐습니다. 네, 예.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최대 사형까지 4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요? 예, 최대 4년까지 구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투약자하고 공급자를 좀 구분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네. 뭐 투약자도 무조건 강하게 처벌을 한다고만 해가지고 네. 해결되지는 않고 그렇군요. 예. 투약자는 사실 뭐 치료와 재활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의 대책을 보면은 공급 사범들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을 해서 엄단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렇군요. 예, 상습적으로 마약을 유통시킨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마약류 사범이 정말 크게 늘었네요. 2022년보다 지금 2만 명을 넘어섰는데 미성년자 마약 사범도 크게 늘어나고 있나 봐요. 예, 지금 아주 뭐 심각한 문제인데 예. 그동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금년도에 이제 금년 9월달 기준으로 사상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약 사범 적발 건수가 그래서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구조적으로 더 안 좋은 것은 그게 굉장히 연소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주된 마약 연령층이 40대였는데 2021년도부터는 20대로 내려왔고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 1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구조적으로 이제 안 좋은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예. 자, 마약 공급 체계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라고 처벌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해외에서는 마약 처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약 사범하고 공급 사범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요. 투약 사범은 단순히 이제 범죄자로서 처벌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고 재활 쪽에 치료 초점을 재활. 맞춰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약물 법정에 보내가지고 1년 동안 치료 재활을 받도록 하고 성실하게 치료 재활을 받았으면은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치료 재활을 받지 않으면 그때서야 형사 처벌을 하거든요. 각 나라마다 유형은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치료 재활 지원 확대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시니까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체감하시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사실 마약을 구입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소위 말하는 이제 뽕쟁이라고 부르는 마약 사범들끼리 서로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텔레그램 등을 통한 SNS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맘만 먹으면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마약 그 범죄자들의 연령층이 연소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SNS라든가 인터넷에 능숙한 세대는 아무래도 어린 청소년이라든가 좀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이걸 이대로 방치를 해뒀다가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처럼 굉장히 정부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걸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선균 씨 또 권지용 씨가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검출되지 않는 신종 마약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뭐 일부 언론에 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뭐 경찰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신종 마약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제가 사실 검사 시절에 신종 마약을 2개나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어요. 예. 예, 그게 GHB라는 물뽕하고 예. 프로포폴을 제가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거든요. 그 전에는 마약류가 아니었습니까? 프로포폴이? 마약류가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최초로 수사를 해가지고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는데 지금 이게 설사 신종 마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률상 제형 법정주의잖아요. 네, 네. 법령상 마약류로 등재가 돼 있지 않으면은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인지는 예. 그렇다면 신종 마약류의 지정 범위를 좀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신종 마약이 적발이 되면은 적발이 되면 마약이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확인이 되면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 마약류로 지정을 해야지만이 네. 투약자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연예인 관련 마약 검사 관련해서 모발 검사하고 또 손톱 검사도 하고요. 소변 검사는 당연하고요. 예. 그런데 뭐 또 채모 가지고 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소변 검사, 예.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하고 모발, 예. 모발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이제 채모를 채취를 채모도 해가지고 하고, 예. 교과서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이게 다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냥 음성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 마약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약을 이제 그 기간 동안 이 감정 가능한 기간 동안 안 했다는 거죠. 아, 감정 가능 네. 기간 동안. 그래서 모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모발이 긴 경우는 1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예, 1년 예.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리털이라든가 손톱 이런 것들은 6개월에서 7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마약을 투약했는지 그 이전에 투약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군요. 그 이전의 투약 여부는 확인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이전 범죄를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건 그 제보자의 진술이라든가 같이 투약을 했다는 공범의 진술, 공급을 해줬다는 이제 공급자의 진술, 그 사람들이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을 따져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더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이 마약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예.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고 네. 아주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예.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단속과 처벌, 그 다음에 치료 재활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방 교육이 빠져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 아주 조기에 어렸을 때부터 가급적이면 이제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네. 교육을 받아서 애당초 이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면은 네. 아무리 마약을 공급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겠네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마약 문제는 심각해져 가지 않거든요. 네. 이번 대책을 보면은 좀 예방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예. 아쉬운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들었어요. 정부도 후속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 처벌, 뭐 치료, 재활 중요하지만 예방도 예방 대책도 넣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희준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보도전문 채널 YTN 인수에 나선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원 기피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이 부위원장은 YTN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유진그룹 측에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기본 심사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심사 결과를 승인하면 YTN 민영화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심사 결정 권한이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심사 대상인 유진그룹과 과거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유경선 회장의 형사재판 1심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방통위 승인 대상 기업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지낸 만큼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경우 직무를 회피할 수 있지만 이 부위원장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친밀감이 있든 없든 그건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 판단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는 아무래도 예전에 관계된 업무를 봤다는 부분으로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사건만 수백 건을 진행해 왔다며 7, 8년 전 유 회장 변호를 맡았지만 이후로는 유 회장 측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 입찰을 미리 알지 못했고 오너 일가와 개인적 친분을 의심하는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이런 상황이 YTN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YTN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이 위원장은 YTN 방송사고로 인격권을 침해당했고 인사검증 당시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가 나갔다며 YTN을 상대로 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형사 고소를 해 직접적인 법정 공방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해 방송 법령에 따른 방통위의 의무를 해태하고 졸속 심사를 할 생각이면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와 관련해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YTN 인수 심사 참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상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원 기피 신청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인, 이동관 둘 다 심사 의결할 자격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단 말입니까? 저희는 시민주주 328명과 함께 기피 신청을 낼 겁니다. 기각하고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기어이 한다면 취소 소송할 겁니다. 취소 소송하고 가처분 내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방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전례 없는 보도 전문 채널 민영화 강행에 앞으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와 관련한 내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청취 출석 요청에 대해 YTN은 비정상적 절차에 따른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은 방통위가 유진그룹 신청 접수 다음 날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의견 청취까지 강행하는 건 졸속 심사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YTN은 최종 의결할 방통위원들 자격과 공정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심사가 결론이 정해진 요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법에서 보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방통위가 최종 승인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전장열의 역사 진입을 차단하고 진입했을 때 안전문 여닫기를 멈추는 등 승차를 제한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공영자전거 타슈를 강에 던진 혐의로 10대 후반 청소년 A군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촌동에 있는 다리에서 타슈 석 대를 2m 아래 하천으로 집어던져 고장낸 혐의를 받습니다. 노소형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의 위자료 소송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이사장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노 관장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돈 세탁 등 혐의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한 뒤 해당 거래소에서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올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한 LG가 외국인 투수 켈리와 재계약했습니다. LG는 켈리와 계약금 40만 달러, 연봉 80만 달러 등 총액 15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첫날 2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심이 먼지 장벽에 갇혀서 시야가 무척 답답한데요. 현재 서울에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농도가 평소의 2배 이상 치솟아 있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부와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 충남과 전북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미세먼지는 늦은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며 중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도로 종일 춥겠고 주말인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6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동시에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입니다만 당 중진 험지 출마 요구부터 막히면서 조기 해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충남지사가 농개처럼 하면 된다며 더 강하게 하라고 힘을 실어주자 인 위원장이 오늘 당 중진에 내려놓고 움직이라고 다시 압박했습니다. 여야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